AI 시대예요. 우리 그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AI 집중적으로 앞으로 많이 다뤄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문제를 꼭 AI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경제적인 맥락에서 잘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한분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강정수 박사님, 더코어의 총괄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AI 시대라고 네. 코너명을 붙였는데 네,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한 시대를 또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그 지난주에 제가 잠깐 런치타임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구글 제미나이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써보다가 챗GPT하고 비교해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뭐 근데 인간 전문가보다 성능이 낮다 또 구글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우선 총평하시는지? 이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거는 구글의 그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울트라, 제미나이 울트라, 제미나이 프로, 제미나이 나노인데 저희가 써볼 수 있는 건 프로예요. 그리고 이 제미나이 울트라가 구글의 주장에 따르면 GPT-4보다 조금 더 낫다. 뭐 이 정도고 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GPT 3.5 작년 11월 30일 날 공개됐던 이것이 이제 3.5였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지난 봄에 4.0으로 갈아타잖아요. 물론 지금도 유료로 돈을 내는 사람은 4.0을 쓸 수 있고 무료로 쓴 사람은 3.5를 써야만 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미나이 프로는 3.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월등히 지금 챗GPT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실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저희가 3.0, GPT 3.0이었을 때는 정말 과학자들 일부, 그다음에 개발자들 일부만이 좀 관심을 가졌었던 거고, 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3.5가 출현하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3.5만 해도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또 따지면은 구글 바드는 3.5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좀 맥락으로 보시면 지금 3.5 수준은 나왔고 3.5도 사람을 충분히 놀라게 할 만하다. 그러나 벌써 4.0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4.0과 비교한다라면 프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맛들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저희 그래서 구글 바드 한번 써봤어요. 저희 제작팀하고 같이. 그래서 그 구글 바드에 제미나이 프로가 장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버전이 장착된 건데, 저희들이 들어가가지고 끝내주는 경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그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어봤더니, 처음에 딱 끝내주는 경제 뭐냐고 했더니 꽤 정확하게 경제평론가 이원재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경제 이슈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준다. 이거 우리가 하는 멘트거든요.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 객관적 시각 우리가 다 강조하는 거고, 뭐 전문가들이 주요 타겟이다. 이것도 우리가 강조하는 거라 꽤 정확한 거 갔다가요. 근데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저희가 고품격 끝내주는 경제 물어봤더니 또 비슷하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출연진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완전 이상한 게 나왔어요. 기업과 소비자가 출연합니다. 뭐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강정수 박사님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이 제작진 캡처 화면은 없는데 그랬더니 강정수 박사님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제 출연하셔가지고 말씀하셨다. 어제 12월인데 hallucination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거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GPT-4부터 사실은 hallucination이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구글이 특히 이제 할루시네이션 아니면 환각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GPT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학습할 때는 지식을 사용하지만 사실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사용하지만 학습한 이후에는 이걸 다 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추론하는 능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추론을 하는 거고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추론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용자가 물어봤던, 질문자가 물어봤던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이 것들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주변 친구들하고도 그렇잖아요. 또 주변인들 중에서 많이 싸우는 사람들 중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식은 없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아는 거는 뭣도 없는데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말할 때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소력도 되게 뛰어나요. 맞아요. 그러면서 살짝 속여요. 이게 특징이죠. 이런 약장수 같은 사람들.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특징을 GPT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정치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인들이 사실은 정치인들 배웠나? 언어 모델이? 하여튼 언어 모델은 여러분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다가 플러그인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파인 튜닝이면은 미세 조정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해라. 또는 우리가 GPT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쓰다 보면서 그런 것들 고칠 수 있거든요. 위키페디아의 근거에 영어 위키페디아의 근거에서 답을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제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제약들을 좀 주게 되면 그런 그 환각 작용들, 거짓말하는 비율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작하고 있던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환각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GPT-4 정도에는 그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건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쓰실 때 환각 작용이 분명히 있다. 환각이라 하니까 괜히 또 모호한 또 이렇게 마약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거짓말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한다는 거는 거짓말 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기술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생성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냥 말을 만들 기술을 갖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아까 파인 튜닝 할 때 위키피디아의 근거에서 얘기해. 그러면은 위키피디아 데이터가 없는데 근거에서 얘기할 수가 위키피디아는 있어요. 접속이 가능한 거고 그런 웹에 있어서의 어떤 컨텐츠들은 이제 있는 거죠. 그거는 찾아가지고 또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런 건 했어요.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 스타일에 있는 어떤 기자, 케빈 루스 기자처럼 스타일로 써라. 그러면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 제미나이 발표하면서 구글에서는 야심적으로 또 그 GPT-4를 능가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뭐 좀 경쟁 구도를 형성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또 물어봐야 될 것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분들, 특히 개발자하시는 분들, 과학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환영하고 일반인들도 환호 많이 합니다만 과연 이 언어 모델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얼마만큼 바꿀 것인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경제학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고 치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학습할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당장 올해 얼마를 벌었을까? 그렇지만 오픈 AI 많이 벌진 못했어요. 근데 유독 경제적인 효과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라우드 시장이에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WS, 아마존의 AWS가 지금 1위 업체고 2위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고 글로벌로 시장으로 볼 때 3위 업체가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까지 파죽지세로 아마존의 AWS가 시장 점유율들을 높여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MS 애저가 주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MS 애저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오픈 AI의 이 챗GPT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성 AI를 쓰는데 왜 클라우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선은 우선은 클라우드로 학습을 하는 것은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이 방대한 지금 세계 규모의 서버의 어떠한 규모, 여기에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프랑스 데이터도 필요하고 미국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독일 데이터도 필요하니까 이 곳곳에서 분산된 분산 컴퓨터망에서, 그리고 연산을 할 때도 하나에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GPU는 그 병렬적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PU는 시퀀스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계산한 다음에 다음 거 기다렸다가 계속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이 CPU고, GPU는 동시에 열 몇 개가, 20 몇 개가 합숙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뭐 수천 개, 수억 개가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GPU 기능이 좋아지면 병렬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인 특징이 여러 번 분산 컴퓨터망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서버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분산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력이 대단히 빠른 순간에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은 GPU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던 것이 지금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요즘 기업들이 점점 흔히 말하는 온프레미스에서 기업의 자체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자기의 서비스 공간을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옮겨가고 있을 때 1위 업체니까 아마존이 좋으니까 아마존 가야지라고 하다가 MS로 가면, 애저로 가면은 챗GPT가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저희 파일럿 나오셨을 때 챗 GPT 쓸 때 애저를 쓰라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그거는 MS하고 오픈AI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AI의 챗GPT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거는 동일하게 MS의 애저에 있는 그 인공지능에도 똑같은 성능이 가야 된다는 그러면 거예요. 챗GPT를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애저도 많이 쓰게 돼서 점유율이 애저가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애저를 효과가 기업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모 기업에서 우리도 인공지능 쓰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쓰지? 그랬더니 챗GPT는 건 개인적으로 쓰는 거고 기업의 어떤 솔루션으로 또는 로펌에서 챗GPT를 써서 어떤 소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걸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손드는 거예요. 우리가 컨설팅 다 해주고 우리 거 쓰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 클라우드 서비스를 1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1쿼터 대비 이게 4쿼터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로 볼 때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구글이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빨리 제미나이를 그래서 4점 울트라를 지금 구글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내년에 개발자들하고 저기 기업들용으로 먼저 구경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일반용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구글 클라우드에 먼저 깔겠다라는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에 깔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쏠리고 있는 기업들의 이동을 막고 우리 쪽으로 고객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하게 될 경우에는 당장 이건 돈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만들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당장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인공지능이 원가를 뽑지 못하더라도 같은 자사인 구글의 클라우드에 매출이 증가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회수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회수가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방식을 투표하고 있는 것이 네이버의 클라우드 X, 클로바 X입니다. 클로바 X 같은 경우도 지금 네이버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다 탑재를 했고 기업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광고회사에 가서 당신네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연구해서 좀 더 마케팅 전용 AI를 우리가 변형을 만들어 줄게요. 그 대신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끼워 팔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투자한 돈이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인공지능이 짧은 답변을 할 때 챗GPT가 스마트폰이 완전히 0%였을 때 100%까지 충전하는 비용이 발생해요. 짧은 답변이 뭐 한두 줄짜리. 네, 그런 답변을 할 때도. 그러니까 대단히 비용도 많이 발생해요. 학습할 때도 많이 들었지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GPT 같은 경우도 오픈 AI도 어쩔 수 없이 지금 3.5는 무료지만 4.0은 월 $20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받지 않으면 이게 떼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운영 비용도 잘 안 빠지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냐면 그게 점심 어디서 먹을까 찾아보면은 점심값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서요. 뭐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지금 뭐가 없냐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투자에 대한 리턴, 그러니까 회수 구조가 지금 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 구조는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클라우드의 그렇군요. 고객들을 확보하는 미끼 상품으로 묶음 상품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지금 이대로 두다가는 가뜩이나 3위 업체인데 더 3위 업체로 완전히 굳히게 생겨 있는 거죠. 그것도 시장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면서 클라우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MS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우선 급하니까 내년에는 기업 고객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은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심어서 그러니까 영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용으로는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회수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당장에는 좀 시연을 늦추겠다. 이것이 이제 구글의 어떤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경쟁이다.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특별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 쓰시는 분들도 유료로 쓰는 거고. 그림 그리는 AI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유사한 제품이 이제 오픈 AI 챗GPT에도 있는 거고 달이 3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구글이 발표했죠. 이메이진 1만 있었는데 이메이진 2라고 해가지고 바드에서도 이제 달이 3 정도 스테이블 디퓨전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이메이진 2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발표해도 당장 이런 인공지능 업체에서는 이걸 유료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야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혀 이 부가가치와 관련된 구조가 지금 안 만들어내. 유일하게 이제 점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챗GPT의 플러그인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오픈 AI 쓰시면 플러그인 스토어가 있는데
플러그인이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앱 같은 거죠. 그러면 이 플러그인은 지금은 다 무료예요. 그런데 이제 유료 버전이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유료 버전을 갖다가 우리가 쓰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같은 데서 쓰는 것처럼 7대3으로 생산자가 7을 갖고 이 플랫폼 중개자가 30%를 갖는 뭐 이런 구조로 간다든지 그래서 플러그인 스토어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게 우리 핸드폰의 앱스토어나 뭐 플레이스토어 이런 것처럼 된다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죠. 네네네. 그러면 각자 뭐 개발자가 뭔가 만들어서 올려놓으면은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네. 만약에 돈을 내고 그 앱을 쓰면은 네. 그러면 챗 GPT, 그 오픈 AI도 뭐 몇 프로 가져가고 그렇죠. 개발자도 몇 프로 가져가고 그런 이렇게. 식의 구도에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죠. 앱스토어에서 사실은 애플이나 구글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스토어를 지금 하나 오픈을 해서 지금 한 60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아직 한국에 플러그인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앱스토어가 발전하는 속도가 그렇게 항상 빠르진 않았어요.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2008년에 앱스토어가 나왔는데 앱스토어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2013년, 2014년 들어서거든요. 무려 한 5년 정도의 성숙기가 있었죠.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앱 없는 스마트폰 말도 안 되는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똑같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앱을 어떻게 잘 쓰는가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한 GPT에 대한 활용도는 플러그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한 축인 거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GPT가 터보를 발표하면서 GPT-S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GPT-S는 제가 이제 쉽게 비유를 들면은 플러그인은 유튜브 앱이에요. 자, GPTS는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는 수많은 컨텐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경우에서 여긴 전문가가 좀 만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유저 제네레이티드 컨텐츠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영어로 UGC라고. 네, GPTS가 뭐냐면 유저 제네레이티드 AI입니다. 그러니까 유저 제네레이티드 AI를 또 판매할 수 있는 GPT 스토어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아직 이거는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원래 12월에 등장할 거로 예상됐었는데 오픈 AI가 내용을 겪으면서 이걸 좀 연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벌써 2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GPT-S라는 것. 즉 다른 사람이 쓴 거를 갖다가 그 링크만 클릭하면 제 GPT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GPTS의 특징은 개발자가 없어도 돼요. 과거에 제가 썼던 글을 가지고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GPTS는 예를 들자면은 EBS의 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명에 있는 그 동영상을 갖다가 이런 것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건 요즘 어려운 기술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도 해주고 여러 군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텍스트로 된 거를 갖다가 GPT 빌더라는 것이 있어서 개발자도 필요 없어요. 거기다 그냥 업로드만 시켜놓으면 얘가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면 명의 GPT로 해줘. 그러면 명의 챗 GPT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 값도 줍니다. 이걸 공유하면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명의 홈페이지에다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나 허리 아픈데 무릎 아픈데 뭐 머리가 두통이 있는데 물어보면은 명의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답을 찾아내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개인화된 컴퓨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은 나는 나의 아저씨의 박 부장한테 상담받고 싶어. 직장에서 요즘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데 박 부장 스타일로 좀 나한테 응원과 위로를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박 부장하고 같이 채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박 부장 챗 GPT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그 유저 제너레이티드 AI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이거를 이제 GPT 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이것도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 판매해서 수수료 일부를 자기네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창작자가 가져가게 하겠다. 자, 이러한 것들은 보통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가지고 점점 많아지게 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작점이 생기는 거죠. GPT 어려워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명의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한테 명의 깔아드릴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박 부장 스마트폰 시작을 거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앱 때문에 그 앱 깔고 싶어서 카카오톡 깔아야지. 나도 그거 쓰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도 중요하지만 어떤 앱을 쓰고 싶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앱을 쓰면서 현명한 삶을 살아가나,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나 이런 데 관심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AI가 대단히 개인화되고 세분화되고 상품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정도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 AI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여기에서 더 넥스트 레벨로 다음 단계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AI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이 연구비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생태계는 형성되지 않은 것이 그렇군요. 현재 전반적인 이 AI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끼워 팔기 정도까지는 하고 있지만 그걸 네. 넘어서서 AI 자체로 돈을 벌어야 더 투자해서 더 발전시킬 건데.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한국 AI, 토종 AI의 미래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토종 AI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하이퍼클로버 X라든지 삼성전자의 가우스는 조금 좀 다른 문제긴 한데 KT라든지 지금 LG도 좀 만들었고 뭐 네. 다들 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저는 토종 OTT하고 넷플릭스의 대결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어떻게 예를 들자면 2억 명이 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여기서 드라마 하나, 영화 하나 제작하는 오리지널 제작하면은 n분의 1 해주는 거잖아요. 그 비용을. 그렇죠. 근데 지금 티빙이 계속 적전하고 웨이브가 적전하는 것은 똑같은 드라마하고 영화 만들었는데 n분의 1을 했는데 n분의 1이 그 n이 작은 거잖아요. 그 가입자들이 다 네. 구독료를 내고 네. 그 돈으로 만드니까 그 돈을 제작을 만드는 하니까 거니까 2억 명이 있으니까 흔히 해서 n분의 1 하는 거고 n빵 하는 건데. 상대가 안 되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공지능을 만들 때도 네이버는 싸게 만들고 오픈 AI는 비싸게 만들고 구글은 비싸게 만들고 카카오톡은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비용은. 네,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려면 똑같이 GPU 엄청나게 필요하고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 만들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요. 대단히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경쟁이네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빨리 동남아라든지 아시아 시장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오히려 해외로 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N을 늘려야 된다. 네, N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두라든지 벌써 텐센트 이런 데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는 N이 크잖아요.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N이 작다라는 거예요. 이 모수가 작기 때문에 동남아라도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그거 들고서 미국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유럽 가기도 어려워요. 이건 제가 보기엔 동남아 시장을 빨리 진출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화제를 조금 돌려가지고 네. 경제적인 부분은 잘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챗GPT 나오고 나서 한동안 이제 AI가 인간을 지배할 거다, 슈퍼 인텔리전스가 온다, 네, 또 네, 네. AGI 뭐 제너럴이니까 뭐 범용 인공지능이 와서 네. 다 싹쓸이할 거다, 일자리 완전히 없어지고 인간은 뭐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논의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이번에 제미나이하고 이 오픈 AI하고 하는 거 보시니까 그런 세상이 금방 올 것 같으세요? 저는 당분간 안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안 온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두 가지 부분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흔히 말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artificial 그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죠. AGI라고 얘기를 하는데 AGI에 대해서 이번에 딥마인드에서 연구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딥마인드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알파고를 만들었던 곳이 딥마인드고 최근에 독립적으로 있다가 구글하고 독립적으로 알파벳이라는 데 그 홀딩스의 컴퍼니의 산하 회사로 있다가 이번에 딥마인드하고 합병을 했죠. 딥마인드하고 구글 브레인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제미나이거든요. 이 하사비스의 주도하에 만든 것이 제미나이인데 결국 딥마인드가 주도해서 예, 딥마인드가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구글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사비스한테 맡긴 건데, 근데 이 하사비스가 있는 딥마인드에서 작년에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AGI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AGI 시대로 가냐? 그러면 AGI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데피니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100명 다 다른다고 했더라는 거예요. 연구자들도. 정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SF 소설에 나오는 거를 정의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도 100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 100명의 답변이 다 다르게 나와서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자율주행처럼 레벨 1, 우리가 자율주행은 레벨 1이 있고 레벨 2, 뭐 레벨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게 이제 레벨 2 또는 뭐 이제 곧 나올 게 레벨 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범용 인공지능도 레벨 1, 레벨 2로 해서 레벨 7까지 쪼개놨어요. 그리고 레벨 7 정도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은 볼 때는 인공지능은 레벨 1, 레벨 2 요 정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은 좀 있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 당시 7로 갔을 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을 때도 과연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우리가 SF 소설에 상상했던 이들이 이제 괴물이 돼서 인간을 파괴하자. 터미네이터. 인간을 없애자. 자꾸 터미네이터나 스카이넷을 상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엔 저널리즘도 무책임이 좀 있어요. 맨날 물으면 일자리가 파괴될 거야. 나중에 일자리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가 파괴될 거야. 뭐 세상을 지배할 거야. 인공지능이. 그럴 일 절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주장을 하는 게 제프리 힌턴이에요.
제프리 힌턴이 이제 예를 들자면 제프리 힌턴은 어떤 사람이냐면 토론토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분이시고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Godfather of Deep Mind, 그러니까 딥러닝. 딥러닝의 갓파더라고 얘기하는 대부라고 하는 거고 그의 제자들이 사실은 지금 오픈 AI, 구글, 메타 맞아. 이런 곳에서 다가 있어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 개를 전체를 주도하는 거고 그 제자의 일부 중국계가 또 중국에서 또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거거든요. 정말 오픈 AI 쿠데타 일으켰던 그 슈츠케버가 대표적인 이 제프리 힌턴의 제자죠. 근데 제프리 힌턴이 2016년에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방사선학과는 의대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 방사선학과가 뭐냐면 우리가 CT 촬영하거나 엑스레이 촬영하거나 MRI 촬영하면 그거 하시는 의사분들이거든요. 걔네들 필요 없다. 제프리 힌턴이. AI가 다 하니까. 딥러닝이 다 해서 AI가 다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거기 때문에 굳이 교육시킬 필요도 없다라고 2016년 대중강연에서 얘기를 해요. 그 유튜브에 아직도 있거든요. 2016년에서 5년 이후면은 2021년 벌써 지나갔어요. 방사선학과 의사들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있으신데 좀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됐다. 공포 마케팅을 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토론토 대학을 정년퇴직하고 나서 구글 브레인이라는 데 가서 10년 동안 연구원으로 지낸 거예요. 구글도 예의를 다 해준 거죠. 오셔서 있어라 제자들도 있으신데 그래서 10년 동안 구글 브레인에 계시다가 요번에 이제 그것도 나이가 많이 돼서 그만두시게 되면서 75세니까 윤석열 나이로 75세니까 그만두면서 요번에 5월 달 초에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씁니다. 그게 뭐냐? AGI가 나타나서 이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간을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류에게 경고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이것들이 보통 때도 그렇게 많이 이게 확산됐을 수도 있지만 더 확산된 게 그거 바로 전주에 GPT-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그 사람들이 4 보면서 이거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유명하니까 퇴임 기념 캐나다 총리하고 점심 식사. 그랬더니 영국 총리가 나하고도 점심 식사. 독일 총리가 나하고도 저녁 식사하자. 그랬더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저하고도 한번 봅시다. 뭐 이러면서 세계 정상들이 다 본 거예요. 제프리 힌턴을 다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행사에 막 한 번 연설하면 50만 달러, 20만 달러 막 너무 이런 유명해지셨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네. 너무 유명해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과장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AI는 노출되어 있다. 근데 그 제자인 슈츠케버,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라고 하는 슈츠케버는 뭐라냐면 범용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 그거를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제자는 또 선한 AI가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조정하는 작업을 얼라인먼트라고 영어를 씁니다. 조정한다고 해서 얼라인먼트를 얘기하는데 얼라인먼트 부서를 다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는 전체 연구원과 개발자 직군들 포함했을 때 전체 직원의 20%가 얼라인먼트를 하고 있어요. 이걸 담당하는 걸 총괄하는 걸 슈츠케버가 할 수 있는데 슈츠케버는 이러한 조직 규모 정도만 있다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갈 일은 없다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관리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 하나만 제 단답형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 더코어에 보니까 쓰신 글에 제미나이 보고 실망해서 이제 AI 기술 요 정도에서 일단 멈춰서 한동안 이 상태로 갈 것 같다 그러셨던데 실제 그래요? 뭐 저는 AI 겨울도 뭐 중간중간에 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못 그리는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 이게 화면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술 발전의 로그라고 하는 에로지, 로그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다 이렇게 멈추고 그다음에 밑에서 다시 또 와서 올라가고 다시 밑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즉 항상 똑같은 방법론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신러닝의 기술의 한계가 오면은 딥러닝이 나오는 거고 딥러닝이 나오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온 거고 LLM이 나온 거라면 또 다른 모델이 나와서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모델로서 갈 수 있는 극단적인 그러니까 즉 GPT-5는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GPT-3, 4는 나왔지만 5 나오기 힘들고 방식으로 또 더 가긴 어렵다. 만약에 5라고 나온다라면 이거는 다른 방법론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멈춰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주 너무 재밌는데요. 일단 마무리할게요. 그 얘기는 다음번에 그림도 갖고 나오셔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